십자군 전쟁에서 시작해서 르네상스까지 오게 됐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르네상스의 그 아주 많은 작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예술 작품들이요, 특히.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꺼번에 많은 수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이 작품 자체도 수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 학당을 택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보시게 될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그 바티칸 박물관의 프레스코화입니다. 벽화고요. 길이가 아마 요게 한 500 정도 되고 요게 770 정도 되는 5m, 7m짜리 큰 그림이고요. 그 로마 바티칸에 가시게 되면 이 그림을 아마 거의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데 가셨을 때 같이 가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한참 열릴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르네상스 시대의 마지막 거의 이제 그러니까 완성 단계죠. 1400년 중반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현재 교황령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요런 나폴리라든지 피렌체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밀라노, 사보이 이런 데서 교황한테 요 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다 도시국가들입니다. 다 각각의 다스리는 왕들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민족은 뭐 같지만 우리가 했던 이렇게 따로 다스리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종교의 대장인 교황님은 여기를 차지하세요. 그래서 요만큼 차지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죠. 현재는 요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땅밖에는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바티칸이 다른 나라죠. 나라가 다릅니다. 이제 지금 여기하고요. 어쨌든 제노바, 밀라노, 토리노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게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시작된 그 전쟁의 배후 도시들입니다. 전쟁을 도왔든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뭐 했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돈을 많이 축적하고 기술도 여기에 집약되고 막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따로따로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밀라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은 레오나르도입니다. 다빈치는 빈치 사람 레오나르도라는 뜻이에요.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여기 아까 제가 봤던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보나치의 아들 레오나르도 뭐 이런 뜻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우리나라의 뭐 순이 철수 이것처럼 많은 흔한 그냥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로마에는 라파엘로라든지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피렌체에 주로 보카치오라든지 단테, 보티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라파엘로하고 미켈란젤로 요 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이 나이가 한 20년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 라파엘로가 최고 어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미켈란젤로가 있고 맨 위에 이제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보게 될 작품 안에서 이 세 사람을 다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공화국, 이제 도시국가를 이룬 큰 공화국 중에 피렌체 공화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메디치라는 사람이죠. 메디치 가문은 아주 유명하고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게끔 해줄 수 있었던 가장 기여를 크게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 피렌체를 다스렸는데요. 다스렸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 피렌체의 그 굉장히 큰 부자였죠. 그러다가 점점 더 부자가 돼서 결국 나중에는 나라의 세금의 80~90%를 이 메디치 가문에서 다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왔고 메디치까지 왔고요. 근데 이 마지막 손자 메디치가 그 엄청난 양의 부를 그냥 막 허투루 막 쓴 게 아니고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또 세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각종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후원자가 되고 예술의 후원자가 되고 등등등 해서 르네상스를 꼽히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자, 어쨌든 이때가 뭐냐? 바로 르네상스는 예술하고 수학의 밀월 시대입니다. 가장 좋았던 시대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때를 최고 좋아합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송나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었죠. 예, 여기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대를 최고 좋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알베르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의 선구자인데요. 화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 가장 많은 일을 한 건 하여튼 화가예요. 화가인데 인문학자이자 시인이자 뭐 등등등 수학자이자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화론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회화론은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지침서쯤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알베르티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돼서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뭐 여기 나와죠. 가능한 한 화가는 모든 교양 과목에 정통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화가는 만능인입니다. 과학자이자 지식인이자 예술가이자 뭐 등등등 뭐 이런 시인이자 뭐 인문학자이자 다 했어요. 그래서 기하학을 모르면 결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 예, 그래서 모든 화가들은 기하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 책에 써놓고 그 기하학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화가들한테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전부 다 수학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전부 다 수학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을 이때 뭐라고 하느냐, 15세기 아까 메디치 있을 때를 400년대라고 합니다. 이거 잘 읽으시면 쿼트로첸토라고 그래요. 쿼트로는 쿼터 있죠. 4분의 1. 쿼터는 4라는 뜻이고 첸토는 센츄리 우리 뭐 하죠. 그래서 400년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라는 등등등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고요. 이제 나이를 제가 잠깐 보시면 여기 한 20살 차이 나죠. 여기도 약 한 20살은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최고 어리고 미켈란젤로 있고 다빈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보실 그림은 누가 그렸냐? 라파엘로가 완성을 합니다. 라파엘로가 완성하는데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도 다빈치도 엄청 존경했어요.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자기의 작품에 그려놓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작품에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 세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중에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걸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를 이탈리아 사람들은 거장의 시대라고 그래요. 쿼트로첸토라는 또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어떤 수학이 발전돼 있었느냐. 주로, 다른 이제 막 지중해적인 생각에서 다른 데로 막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지중해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대서양으로도 막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땅들이 막 찾아지고 모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술, 삼각법, 이런 무역이나 항해, 천문학에 관련된 수학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대항해 시대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드디어 백기를 열어서 다른 땅을 막 찾아보고 새로운 땅을 찾고 이렇게 한다. 개척정신에 어쩌저쩌. 근데 그 원주민들,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대항해 시대가 아니고요. 대환란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죽은 게 이제 그 남미 쪽에 그 한 3천만 명의 원주민이 이제 몰살하게 됩니다. 가서 죽이기도 했지만 천연두가 퍼져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야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교회의 허락을 얻어서 죽입니다. 나중에 1980몇 년도인가 90년대 총가가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직접 사과를 하죠. 그때 기독교가 잘못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거치면서 이런 그림을 완성하는데요. 이 작품 안에 약 한 58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거 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어린애들 빼놓고 대부분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뭐 정치가이자 군인이자 등등등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수학자만 주로 살펴볼 겁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시선이 맨 처음에 가는 곳이 어디세요? 이 두 사람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이걸 그렸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소실점이라고 그래요. 모든 요 그림에 요런 선들 있죠?
이런 선들, 이 바닥의 선들조차도 쭉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리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요. 딱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그 점이 바로 여기고 이 두 사람의 가운데입니다. 이게 이제 소실점이라는 수학적 원리, 원근법을 이용한 비례 원리입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한 거고, 이 두 사람이 라파엘로가 좋아했던 바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말씀드릴 사람, 이 사람 있어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옷을 다 벗고 있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숙자의 시조입니다. 누굴까요? 내 햇빛을 가리지 마시라 라고 알렉산더한테 얘기했던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철퍼덕 앉아있죠. 그냥 딱 노숙자 포즈로 옷도 뭐 다 대충 하고. 근데 이 디오게네스가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 뭡니까? 동양에도 이와 똑같은 사상을 퍼뜨린 사람 있죠. 노자, 장장, 무의 자연사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소유하느냐, 무소유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요 둘은 주인공이니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을 좀 볼 겁니다. 이쪽에 이제 요게 피타고라스고, 요게 이제 최초의 여성 수학자고, 요게 제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조금 볼 거고요. 이쪽을 또 좀 볼 거예요. 두 쪽만 봐도 아마 시간이 좀 뭐 빡빡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라파엘로가 최고 존경했던 인물이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가 다빈치고 미켈란젤로입니다. 누가 다빈치고 미켈란젤로일까요? 요게 다빈치입니다. 요게 미켈란젤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빈치가 이렇게 생겼구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기원전 400년 경 사람입니다. 이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플라톤한테는 다빈치 얼굴을,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미켈란젤로 얼굴을 그냥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손을 이제 위를 가리키고 있죠. 얘는 어떻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에, 여기는 이상주의자, 하늘을 봐라, 하늘을. 여기는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제자 사이죠.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예. 여기는 아테네 그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죠. 여기는 이제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다른 무제이온이라는 학교를 다시 따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들고 있어요, 각각. 그죠? 이게 두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서적입니다. 예.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들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이라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죠. 근데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티마이오스라는 안에서 몇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세상에는 뭘로 되어 있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뭘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도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은 플라톤이 피타고라스의 9대 계승자였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래도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안에 이제 플라톤의 도형이 나와요. 이 세상에 정다면체는 이렇게 5개밖에 없다. 이렇게 5개. 실제로 이거 계산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합니다. 뭐 삼각형은 한 꼭지점에 3개 모이면 이렇게, 4개 모이면 이렇게, 5개 모이면 이렇게 하고, 6개 모이면 360도라 평면이 돼서 입체를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은 또 4개 모이면 360도 돼서 3개밖에 안 되고, 오각형도 3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각각 나오는 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는 거 하나, 둘, 3개, 사각형으로 생기는 거 하나, 오각형으로 생기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플라톤은 뭘 했냐면은
세상을 이루는 4원소인 물, 불, 흙, 공기를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그 물, 불, 흙, 공기 중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불이죠, 불. 그래서 최고 면이 없는 불을 정사면체하고 일치시킵니다. 플라톤의 생각은요. 그 다음에 조금 건조한 게 흙이죠, 흙. 흙, 마른 흙. 그게 이제 정육면체입니다. 그 다음이 공기죠. 공기가 좀 축축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팔면체입니다. 각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고 4원소 중에 물, 불, 흙, 공기 중에 최고 축축한 게 물이지요. 최고 축축한 거는 물인데 물 중에 면이 최고 많은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각각 물, 불, 흙, 공기 우주의 4개의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그럼 어디다 쓰느냐?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신은 정12면체를 우주를 위해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개의 4원소를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얘네는 이 안에 산다. 그러면서 우주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이 이런 도형들을 단순하게 그냥 수학적으로도 생각을 했지만 어떤 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걸 설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히파티아라는 사람인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거 다 애들인데요. 여기 한 여성이 보이죠? 이 여성이요. 히파티아입니다. 좀 크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고요. 파르메니데스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예요. 근데 이 얼굴은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서 한번 보셨는데. 미켈란젤로 젊었을 때입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켈란젤로가 나이 들었을 때, 요건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비슷한 모습을 2개 그려놨습니다. 즉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더 좋아했다. 그런데 요 여성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수학자로 알려진 히파티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학, 의학, 철학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 테온이라는 사람도 수학자입니다.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수학적인 지식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나요. 자, 이 사람이 살았던 때가 언제냐? 기원 후 400년경이에요. 이제 막 카톨릭이 로마 세계에 국교가 되고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카톨릭, 또 신을 위해서 써져야 되는, 사용돼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아고라라는. 이제 아고라가 광장이라는 뜻이죠. 거기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파티아의 죽음에 관련된 사파입니다. 히파티아예요. 굉장히 머리가 길죠?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가고 있네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요거 히파티아의 사파 그림이고, 요것도 히파티아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길죠?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나체를 그리는 거는요,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 나체를 허락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신밖에 없어요, 신. 아폴론, 무슨 비너스, 이런 신들은, 뭡니까? 이런 나체를 그릴 수 있었어요. 인간은 안 됩니다. 뭔가 입혀야 돼요. 예. 근데 여기는 벗고 있네요, 다. 왜 이러냐? 발 밑에 뭔가 이렇게 천이 있죠. 사실은 이 머리카락도 굉장히 길고 엄청 예쁘죠. 그리고 표정을 좀 보세요. 뭔가 겁먹은 듯한 표정인데 이게 히파티아의 최후의 순간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어떤 순간이냐? 폭도들한테 막 옷이 다 찢기고 지금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나가기 직전입니다. 이 상황 직전인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어떻게 왔느냐? 이 히파티아는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거기에 무제이온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대학은요, 지금처럼 뭐 입학하고 싶으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누구의 강의가 있다 그러면
돈을 그 사람한테 내고 강의를 들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히파티아가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 세계에서 요즘 말로 치면 한 BTS쯤 됩니다. 방탄소년단쯤 돼요. 최고의 인기녀였습니다. 이쁘기도 최고 예뻤고 또 아는 것도 엄청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인싸죠. 요즘 말로 하면 예쁜 데다가 워낙 지적이고 아는 게 많으니까 이 여자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온갖 권력층에서 전부 다 뭐 어떤 나라 왕자가 와서 나하고 결혼하자, 부자가 와서 나하고 결혼하자, 귀족이 와서 결혼하자, 뭐 다 해줄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 물리치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학문과 결혼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은 정말 요즘 말로 치면 세계적인 석학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귀족 왕자들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노예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에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돈이 많은 거야. 그리고 태어나기로 왕자로 태어난 거고, 그냥 놀면 되는 겁니다. 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뭐 아는 것도 없지. 그냥 있다고 뭐 잘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꺼덜먹거리기나 하지. 그래서 남자들을 정말 돌처럼 받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학문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분야, 특히 수학. 당시가 교회가 막 일어나고 막 그 로마 세계로 퍼질 때라 이집트에 주교가 파견됩니다. 키릴이라는 주교가 파견돼요. 그래서 주교가 파견되면서 이제 히파티아 얘기를 듣겠죠. 그래서 얼마나 잘났나 보자 해서 딱 왔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키릴이 청혼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주교면 청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래서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거절을 하죠.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 안에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섞여서 같이 잘 공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본래 종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키릴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교를, 카톨릭을 퍼뜨리고 뭔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자기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히파티아가 야, 여기 어디에서 무슨 달인 옵시다. 가서 발표하면 다 좋다고 해. 워낙 인기가 좋고 좋아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영이 안 서요. 그래서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마녀로 몰아요. 옛날에 뻑하면 마녀죠. 얘는 남자들을 꼬시는 마녀가 씌었다. 그래서 마녀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죽이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제 이 사람이 죽는 소설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도 있고요. 어디 기록된 것도 있고 좀 보면은 머리채를 굉장히 길죠. 여기를 이 마차 뒤에다 묶었답니다. 긴 머리채를 묶고 요 사람이 들고 있죠. 돌도 들고 있는데요. 이 바닥에다가 굴버벅을 이렇게 깔았대요. 마차가 달릴 그 바닥에다가. 그래서 얘를 마차에 묶고 그 굴버벅이 있는 길을 달린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다 찢어지겠죠, 피부가. 그래도 덜 죽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녀는 어떻게 해요? 화형을 시키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역사에 기록되는 가장 최초의 수학자이자 가장 예뻤다고 기록돼 있고 가장 하여튼 훌륭한 업적을 이때가 막 암흑기가 시작될 때예요. 이런 수학자들, 이런 학자들을 죽여버리니까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좀 비극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1855년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 전까지만 해도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림에 어디가 뭐가 옛날 그림이다. 근데 얘가 다 벗고 있다. 그럼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네.
지금 보시면 기독교 폭도들에게 발가벗겨져 교회에서 참살당하기 직전의 히파티아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도 굉장히 좀 성스럽게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그림이 이제 사람이 제논입니다. 구석에 숨어 있는데요. 좀 그림을 좀 크게 볼까요? 자, 요게 제논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타고라스예요. 요거는 이제 다른 시리아의 철학자들입니다. 뭐. 요게 디오판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오판투스입니다. 뭘 적고 있죠? 요게 제논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제논은 피타고라스와 좀 대립되는 사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논은 가장 유명한 제논의 역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킬레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역설입니다. 이게 아킬레스가 지금 자기 어머니가 테티스라는 어머니가 펠레우스라는 이게 테티스는 강의 신입니다. 아버지 펠레우스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신탁이 내려졌냐면 이 테티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그 올림포스의 12신들 중에 남신들은 전부 다 이 테티스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자리를 뺏기지. 왜냐면 자기들도 자기 아버지들로부터 폭력적으로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건드리고 인간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낳은 애가 아킬레스예요. 아킬레스고 그 아킬레스를 낳자마자 이게 이제 바다의 여신인데 그 바다의 여신이 자기 아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3개의 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스틱스입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셨죠? 스틱스도 있고, 레테 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래, 거기에다가 뽕 담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담그면 얘가 죽지 않는 몸이 돼요. 그 물에 젖으면. 왜냐면 영혼이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육체는 뚝 떨어지고 영혼만 지나가게 되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물을 맞으면 불사의 몸이 되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발을 지금 잡고 거꾸로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잡으면 빠져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안 돼서 발 뒤꿈치만 잡고 이렇게 쏙 넣었다가 꺼낸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가 유일하게 이 스틱스 강물에 안 묻은 부위가 어디냐면 발 뒤꿈치예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가 바로 아킬레스의 약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파리스한테 화살을 맞고 죽게 돼서 어디에 맞느냐? 바로 발 뒤꿈치에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요 발 뒤꿈치 근육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그거 끊어지면 걷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여기 아킬레스 화살이 꽂혀 있고 여기 지금 파리스가 화살로 딱 발 뒤꿈치를 쏜 겁니다. 유일한 약점이에요. 여기는. 어쨌든 아킬레스가 당시에 달리기 챔피언이었답니다. 그때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림픽은 이렇게 경기장에 모여서 하는데 선수들은 맨몸으로 경기 임합니다. 달리기하고 씨름하고 원반 던지기 이런 걸 해서 그래서 맨몸으로 하기 때문에 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라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몸 그대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출입 금지입니다. 못 들어와요. 이 제논이 뭐라고 했느냐? 자, 아킬레스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시키자. 그런데 아킬레스보다 거북이를 한 10m 앞에서 달리게 하자. 그렇게 한다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킬레스가 원래 처음 출발해서 거북이가 있던 위치까지 도달했다면 거북이도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갔을 거다. 그죠? 다시 아킬레스가 아까 있던 그 위치에 간다면 거북이 또 조금 갈 거다. 또 조금 가고 또 조금 가고 결국은 못 간다. 이게 이제 제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했느냐? 피타고라스 학파들한테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걸 지금식으로 쓰면 이겁니다. 10분의 1만큼 가고 100분의 1만큼 가고 점점 줄어들죠. 계속 무한대로 가겠네. 그죠? 근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요즘에는 무한급수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다. 금방 따라잡힌다는 걸 지금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게 자르는, 작게 자르는 요거서부터 뭐가 나왔느냐? 오늘날에 미분적분이 나왔습니다. 미분적분은 잘게 쪼개서 하나는 잘게 짜게서
순간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게 미분이고요. 적분은 잘게 쪼개서 큰 거를 쌓아놓는 거고 서로 약 반대 개념인데 어쨌든 이걸 하려면 무한소, 무한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얘 이제 제논이 처음 한 게 무한소입니다. 무한이 작아지는 거죠. 이런 걸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이제 제논이고 이거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 사람이 여기 소크라테스입니다.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의 다 제자들이에요, 여기가. 여기 소크라테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는 뭐 알렉산더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알렉산더 같은데 여기 알렉산더입니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빈둥거리는. 이건 이제 그 다른 정치인이에요. 이거 다 알렉산더의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는 수학적으로 이제 연역법이라는 걸 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근데 수학에서는 연역법 말고 귀납법이라는 것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 지식을 밝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역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 큰 뭉탱이에서부터 뜯어와서 사실이다라는 걸 밝히는 거고, 귀납법은 하나하나 막 맞춰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해 준 게 바로 소크라테스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는 논리학자 퍼스의 콩주머니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요. 연역법은요, 처음 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줍니다.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은 모두 하얗다. 주머니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하얘. 그래서 콩을 하나 꺼냈어요. 그 주머니에서 나왔죠? 그럼 이 콩의 색깔은 흰 콩이겠네요. 그게 연역법입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로 주장했던 방법입니다. 귀납법은 뭐냐면요. 이 콩이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하얀색이야. 그럼 다음번 또 콩을 주머니에서 또 꺼냈더니 또 하얀색입니다. 또 꺼냈더니 또 하얀색이야. 계속 꺼내도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주머니에는 전부 다 하얀 콩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데 똑같이 전부 다 어떤 그 진리를 찾는 두 가지의 커다란 방법입니다. 근데 하여튼 수학에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처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 이제 이쪽 부분을 좀 보실까요? 여기 유클리드라는 사람입니다. 머리 좀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유클리드가 여기 뭔가 이제 컴퍼스를 가지고 뭔가 이제 여기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도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기하학, 무슨 도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든지 뭐 기후를 예상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행선이 있는데 평행선 그러면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안 만나는 게 평행선입니다. 근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평행선이 없을 수도 있고 평행선이 만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왕도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런 이제 시작을 페르시아 제국을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기원전 약 한 300년경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되는 게 기원전 1200년경에 원시 도리아족이 여기 또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지금의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쪽 있죠. 이 그리스 반도 있죠, 밑에. 그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한테 밀려서 다른 동네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 이사간 도시가 어디냐면 밀레투스라든지 사모스라든지 키오스, 로토스, 뭐 무슨 페니키아 뭐 이런 도시들이에요. 지금 말로 치면 소아시아, 아시아 쪽 있죠.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옮겨가고 그 도시에 정착한 이 도리아인들이 그 도시에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맨 밑으로 내려와서.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바로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인들은 이 주변이 초창기엔 주변이 전부 다 자기와 다른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싸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들서부터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점점점 그리스인화 되죠. 서로 섞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 되면은 기원전 500년경 되면 이미 이제 스파르타도 다 그리스화 됐습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제국을 세우기 시작하죠.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이란,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이제 제국이 시작된 겁니다. 페르시아가 성립되면서 이 자치도 도시들을 여기 원래 밀려나와서 살고 있던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복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정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을 다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한테 막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500년경서부터 400년경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과 지중해 그리스 지역이 전쟁을 계속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 고향을 버리고 전쟁이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떠난 사람들이 바로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그런데 이 페르시아인들이 요 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요 세 도시를 중심으로, 요게 다 수도예요, 수도.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원래부터 있던 아주 전통적인 수도고요. 엑바타나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수도. 수사가 이제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좀 시원해지죠. 여름에는 엑바타나 가서 정치를 합니다. 겨울 되면 좀 추워지죠.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내려와서 하고. 그래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데,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 지중해의 마지막에 있던 도시 거점이 어디냐면 샤르데스라는 도시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뚫습니다. 이 길을 뚫는데, 수사에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도시면 요즘 말로 치면 뭐 워싱턴 DC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요.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뭐 한 3달 걸린대요. 그냥 계속 가면. 근데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길을 왜 뚫느냐? 노마도 제국이 성립되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길 뚫는 거였어요. 길을 뚫어야 어디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군대를 막 보냅니다. 왕의 명령도 빨리 보내고. 이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 길을 뭐라고 하냐? 왕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걸 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에는 왕도가 없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로 바뀌게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기원전 492년경이에요. 갑니다. 배 타고 갑니다. 가는데 다 풍비박산 나요. 요렇게 페르시아가 여기 가다가요. 여기 가서 다 풍비박산 납니다. 두 번째도 갑니다. 갔는데 여기 마라톤 평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 마라톤 평원인데 여기가 이제 아테네에서 약 한 36km쯤 떨어진 곳이래요. 여기에서 아테네 군사 이를테면 10,000명이 페르시아 군사 10만 명, 1대 10의 비율인데 여기서 아테네가 이겨요. 그래서 그 승전보를 갖고 여기 아테네 병사가 이 마라톤 평원서부터 아테네까지 뛰죠. 뛰어서 가서 아테네에다가 승리를 전합니다. 이겼다. 그리고 죽죠. 이제 왜냐면 막 무장을 하고 뛰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시작이 되죠. 페르시아는 마라톤 전쟁이 안 좋겠죠. 기념할 이유가 없죠. 페르시아의 후예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이 마라톤 안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들이 해놓은 걸 우리가 좋다고 기념할 필요는 없죠. 그런 의미. 자, 3차 전쟁도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2차 전쟁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 다리우스라는 왕이 하는데요. 두 번 다 패해요. 그래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 크세노크세스한테 너는 가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3차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모든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가죠. 근데 이제 그거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로 나왔어요. 300 혹시 보셨으면 그게 이제 300입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막 귀에 뭐 달고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뭐 타고 다니는 머리 빡빡 깎은 왕이 있죠. 그 왕 이름이 바로 이제 크세노크세스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얘들을 막죠. 왜냐면 아테네 그리스인들이 다 피할 수 있게끔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섬이 있어요. 여기 섬. 이 섬으로 아테네의 모든 요 그리스의 모든 아테네를 완전히 비우고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전을 치릅니다. 이게 이제 세계 3대 해전 중에 첫 번째 해전인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리고 뭐 살라미스 전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싹 없애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꺾이고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이제 요 꼭대기에 있던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점점점 세력을 길러서 이제 그리스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필립 왕이라는 사람이 요만큼 점령하고요. 독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20살인가 18살에 물려받아가지고 이걸 다 점령하죠. 이게 바로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립이 자꾸 정복해서 이기고 오면 알렉산더가 막 울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땅을 다 차지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을 차지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울었다고 그러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알렉산더가 32살인가에 죽죠. 죽은 다음에 이 제국이 세 개로 분할됩니다. 그 중에 여기가 프톨레마이오스, 톨렘이라고도 합니다. 이름 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다 인도한테 다시 주고요. 여기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여기 지배하고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 여기가 이제 안티노고스라는 사람이 하고, 원래 마케도니아는 자기 그 집안에서 다스리는데, 여기는 찌글찌글하게 나중에 죽고요. 요즘도 이제 요거 이름 때문에 분쟁을 하죠. 요 나라 마케도니아를 쓸 거냐, 그리스 거다, 마케도니아 거다, 뭐 그래가지고 분쟁 중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복하며 돌아다니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한 50개 이상 세웁니다. 각 지역마다. 그 중에 가장 번성한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학교를 세우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세웁니다. 여기가 이제 유클리드가 바로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아르키메데스라든지 사람 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택시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요점과 요점을 잇는 최단거리, 그럼 직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택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여기 건물이 있으면요. 내가 여기서 가고 싶으면요. 이렇게 못 갑니다. 택시 탔다 그러면 이렇게 못 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길 따라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네요. 그죠? 이게 현실에 맞는 거죠. 이런 거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원래 아주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이걸 특히 그중에 이걸 택시 기하학이라고 그래요. 택시 타고 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이 그림을 보면은요. 58명쯤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사실은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다 다른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시선이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 그림을 잘 보고 있니? 여기 어딨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구석에서 당신들 내 그림을 잘 감상하고 있나? 내가 볼 거야. 이렇게 해서 근데 유독 자기만 딱 어디에서도 감상자하고 눈이 맞는데요. 이 그림을 감상하는 어느 위치에서도 이 라파엘로와 이게 감상자와 눈이 딱 맞는 데입니다. 마주친 데입니다. 그래서 요 많은 사람 중에 구석에 숨어서 내 그림을 잘 감상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두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합니다.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를 통치한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톨렘이라고도 합니다. 스페링도 똑같아요. 요 사람 요거 뭐 들고 있냐면 지구위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수학 대계라는 책을 쓰는데요. 천문학 책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안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 그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수학적으로 막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조로아스터고 이제 원래 독일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말하면 짜라투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천구일을 들고 있냐? 이 사람이 최초로 종교에서 신은 하나다. 다신이 아니고 유일신밖에 없다. 유일신의 체계를 세운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자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후의 종교들은 전부 다 신은 하나다. 이 조로아스터, 물론 이제 조로아스터 교가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걸 이제 그걸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급하게 봤는데, 하여튼 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수학적으로 얼개가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등장인물들 등등이 수학자들이다. 라고 가셔서 꼭 설명해 주시고, 가서 반드시 라파엘로한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